2042년도까지 전투함 보유의 수를 381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원하는 목표치와 인도 달성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조선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기계 담당 백의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근 조선 섹터의 가장 큰 화두인 미국 군함 시장에 대한 저희 하우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속보로 밝혀졌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조선 섹터는 큰 상승폭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위 미국 군함이라는 키워드가 언론 보도화 될 때마다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조선 섹터의 주가는 큰 상승폭을 경험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미국 군함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환호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군함 시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미국 군함 시장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업과 일본 조선업에 어떠한 정량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그 낙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중국의 굉장히 빠른 해군력 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중국의 이 해군력 확장 전략은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에 이 도련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의 해양 통제권 확장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3번을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을 둘러싼 이 세계 지도를 보셨을 때 이 회색깔 실선으로 나와 있는 가상의 선을 긋고 이 실선 안에 있는 이 중국의 해양 통제권을 확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중국의 국방백서에 실려있는 A2AD, 즉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과 함께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무서운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A2AD 전략은 중국이 어떤 범위로 지정한 지역 내에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전략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상의 실선을 중국이 확보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유사시의 주변국들이나 서구권, 미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능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통제권 확장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는 당연하게도 중국의 이 해군력입니다. 거의 40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해군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올해 2025년 중으로는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의 첫 현대식 항공모함인 푸제남이 취역을 할 전망입니다. 나아가 네 번째 항공모함이 현재 건조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항공모함은 핵추진 방식의 항공모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의 해군 작전이 수행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해양 통제권은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태평양을 둘러싼 이 해양 안보 전쟁에서 이 미국과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해군력 확장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본인들의 해군력의 어떤 격차와 차이를 좀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표 9번을 봐주시면 미 해군 정보국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2010년 중반 이후로 두 국가 간의 전투함 보유 함정의 수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전투함 보유 수가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30년에는 130여 척의 격차로 벌어진다라는 결과값을 스스로 도출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투함에 대한 다소 생소할 수 있게 느껴지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을 분석할 때 그 분류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 6번을 봐주시면 이 배틀포스 10이라고 불리는 전투함으로 한 부분이 나뉘고요. 나머지 또 한 부분은 이 넌 배틀포스 10이라고 불리는 비전투함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투에 사용되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각종 전투함 등이 이 배틀포스 10 안에서도 전함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에 속하고요. 나머지 전투 보급함이나 함대 지원함도 분류 체계상 배틀포스 10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비전투함대는 어떤 선종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략상선이라고 부르는 함정들이 이 분류 체계에 속합니다. 평시에는 민간인 선원이나 민간 회사들이 운용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해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을 저희가 전략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뒤에 논리 전개를 위해서 굳이 이 미 해군의 해군력의 분류 체계를 잠시 설명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표 9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 보유 함정의 수는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그림 26번을 봐주시면 미국 입장에서는 함정의 보유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함정의 유지조차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26번에 나와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두 국가 간에 보유하고 있는 전함 중에서 그 연령대 분포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진수된, 즉 선박이 건조 과정에서 선체 형상이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바다에 띄워지는 건조 단계인 진수 단계에 들어선 이 함정의 그 분포도를 저희가 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봤는데요. 함정의 수명 주기를 35년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2025에서 2026년이 되었을 때 전체 함정의 수에서 40%에 가까운 전함이 퇴역을 앞두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즉 미국 내 조선업이 상당히 쇠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함정의 보유수를 확대하기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수를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각종 방법을 통해서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해군력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올해 2025년 4월 달에 나왔던 미국 무역대표부의 이 중국 선주 선사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제재안이 그러한 시간 끌기의 일환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나 인도 그리고 영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의체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의 근해와 주변 바다를 압박하는 어떤 전략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스스로 본인들의 해군 전력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국이 현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군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 12번을 봐주시면 BFSAR이라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미 해군의 적정 전력 분포도를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미 해군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 해군 전력의 목표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말이 되었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87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게 될 미국인데요. 2042년도까지 전투함 보유의 수를 381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 산업 기반은 상당히 쇠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 35번을 봐주시면 미국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7개의 조선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7개의 조선소 중에 미 해군이 원하는 어떤 목표치와 어떤 인도 달성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조선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래쪽에 표 18번을 봐주시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함정 중에 하나인 버지니아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도 계획이 11척이었던 것과 달리 실제 인도된 잠수함의 수는 4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천후 전투함인 구축함의 경우 15척의 인도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7척의 결과값을 받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의 군함 건조 실태를 더욱더 살펴보시면 그림 36번인데요.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함정들의 미 해군의 건조 스케줄 지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인도 지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륙함이나 급유함 같은 나머지 함정들도 1년에서 2년 정도 인도 지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기간이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 2년을 제외하고 나면 6년 정도인데 3년 정도의 인도 지연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조 역량의 50%밖에 지금 가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나머지 이 50%만큼 아웃소싱, 즉 동맹국들에 대한 외주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함 조선소들과 MOU를 맺는다든지 M&A를 추진하는 등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군함에 대한 아웃소싱의 어떤 트리거가 확인된다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조선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낙수 효과의 어떤 크기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2026년을 시작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60억에서 70억 달러 어치의 낙수 효과가 매년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 20번을 봐주시면 간단한 논리 전개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미 해군 스스로 밝힌 이 전투함에 대한 조달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연평균 13척 이상씩 전투함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각 함정의 척당 가격을 곱해서 전체 발주 금액을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2026년 334억 달러를 시작으로 5년 연평균 363억 달러의 발주 금액이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조선 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대략 6분의 1 정도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 비대칭 전력인 콜롬비아급 SSBN, 즉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안 등급이 높은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의 이 건조 역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외주나 아웃소싱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공모함 역시 외주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버지니아급 잠수함 이하의 보안 등급을 가진 함정에 대해서 제한적인 아웃소싱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전투 체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선체 형상이나 일부 블록들에 대한 우리나라나 일본 조선 업체들에 대한 발주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 중에 기본 시나리오로 삼은 어떤 그
가정에 따르면 연간 연평균 67억 달러의 발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팀 코리아나 팀 재팬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살펴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발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빠르면 내년부터 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리거는 미국 내의 어떤 법안의 개정인데요. 현재는 외국에서 자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없도록 하는 10 US 코드 8679로 이러한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25년 2월 달에 나왔던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라든지 이러한 예외 조항 그리고 법안의 수정을 다루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고 났을 때 저희는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전투함에 관한 아웃소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수 효과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67억 달러 연평균 파이를 예상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